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벌써 6주차에 접어들었어요. 그 사실 다음 주, 즉 6주차에는 대면 수업을 할 것이라고 저도 기대를 했고 아마 학생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 측의 방침이 일단 연기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서 어, 아마 또 몇 주간 글쎄 지금 정확한 시일을 확정해 놓지 않은 채로 연기를 이제 이 인터넷 수업을 연장하는 걸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언제 만나게 될지 나도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여건이 이렇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정말 갑갑한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도 좀 더 힘을 내고 나도 또 힘을 내서 수업이 좀 더 의미 있는 수업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실존 철학의 실존 철학자들이 우리 이 현대 기술 문명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깊은 성찰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있는가. 물론 이제 그 아무래도 기술 문명의 장점보다는 그 부작용 측면에 대한 우려가 좀 깊은 것은 사실이에요. 철학자들이. 특히 이제 실존 철학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배경이 이제 시대적인 배경상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거의 3분의 1이 죽음으로 귀결됐던 그 비극적인 상황. 그래서 그 속에서 수많은 어, 상해와 또 죽음을 맛본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과학기술 문명의 최첨단 무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인류의 비극이 그 과학기술에 대한 그 관점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또 실존 철학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하고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도 하나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한 세계관에 대한 성찰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세계상을 아무래도 어, 전제에 놓고 성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존 철학은 아까 말했듯이 20세기 초반의 그 비극적인 전쟁이라는 가장 큰 전쟁이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최대 전쟁을 맞고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철학이다 보니까 과학기술 문명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실존 철학자들이 있지만 뭐, 뭐 킬케골이라든지 아스퍼스라든지 뭐 사르트, 뭐 마르세, 지난번에 얘기했던 알베르 까미 뭐 등등 많은 이제 실존 철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1세기에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철학자는 독일의 하이데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1900 년대 초죠. 그 1900, 그 27년이죠. 발표한 마르부 대학의 그 교수가 되면서 발표했던 그 책이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는 유명한 저술을 남겼고 그리고 그 초기를 대표하는 저작이지만 이제 후기에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그런 성찰을 펠더린의 시라든지 릴케와 같은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를 해석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 이제 하이데거는 그 인간에 대한 해석, 즉 인간을 이제 현존재라고 불렀는데 하이데거는 유일하게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진재의 의미를 물어가는 그런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 현존재라고 불렀는데 일단 그 인간에 대한 해석, 즉 현존재 해석학이라고 명칭 지은 이 초기 철학은 인간에 대한 해석이자 인간 실존에 대한 분석, 그래서 실존 분석론이라는 말도 썼죠. 그리고 이런 실존 분석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마지막 주에 프랑클이라는 오늘날 현대적 의미에서의 그 철학 상담 치유를 열어놓은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그 빅토르 프랑클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프랑클 자신이 자신의 철학 상담의 그 방법을 이제 실존 분석이라는 말로도 쓴 것이고, 근데 그건 하이데거가 처음 썼던 말일 수 있어요.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는 스토 철학자는 이제 그 실존 조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이데거는 실존 분석이라는 말을 특이해 썼습니다. 문제와 시간 같은 저서에서.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하이데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 정도 얘기하고 오늘 조명하고자 하는 이제 주제는 이 하이데거가 쓴 그 작은 글 기술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의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그 현대사회와 철학 상담이라는 그 교재 여러분이 전권을 올려놨다고 했는데 그 책에도 사실 이 전문이 나와 있어요. 어, 3부죠. 현대사회 철학 상담 3부의 제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이데거의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하이데거가 쓴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글을 거의 이제 전문을 옮겨놓고 짤막하게 맨 마지막에 한 몇 줄간 제가 이제 요약을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 또 철학 상담 치유의 관점에서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이 글을 그 간단한 이제 그 마지막에 몇 줄을 이제 제가 요점을 잡아놓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하이데거의 원문에 충실하게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그 핵심만을 여기서 간단히 이제 우리가 더 알아보자면은 하이데거가 볼 때 오늘날 기술 문명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 과학의 응용이죠. 근대 과학의 성과로서 그 실천적으로 응용된 것이 이제 실용적인 기술들인데 그래서 결국 근대라는 것은 이제 과학혁명이자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런 그 발달을 가져왔던 시대인데 이 근대를 우리가 보통 계몽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대나 중세, 특히 중세와 대비시켜서 인류가 아주 빛난 진보를 일으킨 시대다. 인류의 문명이 진보되고 아주 진화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던 시대가 이제 근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대 계몽 시대가 이제 근대를 특징 지는 하나의 대표적인 그 사상적인 조류가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데카르트도 계몽주의자고 베이컨도 하는 것임이라고 말했던 경험론자 베이컨도 또 뉴턴도 과학자 뭐 파스칼 뭐 등등 해서 이 모든 사실 그 시대에 근대 철학자들은 다 계몽 철학자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근대 계몽의 산물인 이런 수학을 방법으로 하는 정밀 과학의 발달은 대표적인 게 이제 물리학이고 그다음에 화학, 생물학, 등등 사회과학 이렇게까지 쭉 발전돼 나갔는데 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수학적인 통계라든가 수학적인 측정이라든가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정밀한 컴퓨터의 발달을 가져온 것이 바로 근대 과학혁명 이후의 이제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런 근대 계몽 시대에 이제 이 수학을 방법으로 하는 정밀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런 정밀 과학은 이미 오늘날의 이런 첨단 기술 시대를 앞서서 항구적으로 인류가 자연을 정복해 나가고 또 지배해 나가고 또 위험 자원을 고갈시킬 만큼 환경을 오염시킬 만큼 이렇게 착취를 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런 오늘날의 기술 문명을 이미 벌써 선취하고 있다. 이 근대 과학 혁명이라는 것이 근대 과학의 본질이 오늘날의 기술 문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싹을 이미 배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가장 발달하고 있는 이런 첨단 기술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 세상을 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인데 이런 오늘날의 이런 현대 기술 사회는 기술 문명의 사회는 인간과 생명의 또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우리 외부적인 세계의 위험을 우리가 느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 인간 자신, 인간 내면 세계까지도 인간의 정신의 문제까지 얘기했죠. 지난번에 마음의 병의 문제라든가 우울, 불안, 강박, 공황장애 등 수많은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들을 낳은 이 현대사회는 결국 외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환경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세계인 인간, 정신,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세계관, 인간의 인생관 자체를 또 피폐하게 만들거나 혼란으로 몰고 가는, 혼돈으로 몰고 가는 이런 위기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 전반에 그리고 인간 자신의 정신 세계까지를 미치는 이 거대한 그러니까 물질 세계, 생명의 세계를 넘어서서 유기적인 환경 세계를 넘어서서 결국 인간 정신 세계까지를 침투해 들어간 이 기술적 지배가 많은 사람들을 우울증으로 자살로 또는
신족 살해라든지 아주 말하자면 극악한 그런 그 범죄까지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이런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편리한 수단이고 실용적인 하나의 인간의 행위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볼 때 기술은 이미 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여군이다. 역사적인 운명이고 이것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를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결국 그래서 존재 위기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도달했다라고 이제 어찌 보면 좀 비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문명을.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그 독일 말로 게슈텔이라는 말을 썼는데 게슈텔이라는 말은 독일 말로는 이제 동사 슈텔렌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슈텔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스탠드 영어로 말하면 무언가를 이렇게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워진다라는 것인데 이 게슈텔이라는 말은 결국 수동태로 세워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어떤 사람은 닭달 이렇게 외국어 대학의 이제 그 이기상 교수 같은 분은 닭다리라고 번역했어요. 순우리 말. 근데 잘 좀 생소한 말이고 우리말로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를 닭달한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갈군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이제 군대 용어로는. 근데 이게 사실 몰아세운다. 우리말로 몰아세운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이렇게 몰아세운다. 자, 그래서 이게 인간만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더 나아가서 우주 개발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것을 몰아세우는 이런 행위가 또 이러한 그 작용이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술적 지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상품으로 회귀한다든가 가치로 보자면 어떤 고유한 나름대로의 존재하는 것들은 가치가 있잖아요. 예쁜 꽃도 있고 또 시원한 시냇물도 있고 돌들로 흐르는 또 작은 조약돌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기 나름의 고유한 본질이 있을 텐데 그런 고유한 본질이나 가치를 박탈하고 모든 것을 어떤 상품화시켜서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가격으로. 그래서 회계로 시켜버리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봉으로 인간을 분류해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아주 고유한 창의성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말살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연봉으로 회계화해서 A, B, C 등급으로 나눠버린다든가 보험회사에서 특히 이제 그 생명보험, 사망보험을 지급하는 기준도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격으로 회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원이나 어떤 부속품과 같은 어떤 그 기능으로만 판단한다든가, 그래서 기능화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 또 이 사람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나왔느냐, 자, 이런 그 전문 기술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서 기능화한다는 것이고 자원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화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계로서 이해한다는 거죠. 인간은 고유한 인격체고 정신적인 세계도 포함해서 인간은 정말 호우주라고 할 만큼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존재의 의미가 깊은 어떤 존재자일 수 있는데 인간이라면 단순한 돌멩이하고는 구별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도 이런 부품으로서 또 하나의 그 에너지원으로서 또는 뭐 하나의 밥벌이, 하나의 그 경제 행위의 도구로서 이렇게 대상화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결국은 부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인간성이 이제 왜곡되고 말살되는 위기에 이제 처해진 것이 기술 사회라는 것이죠. 기술 운영 사회라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베슈탄트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부품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기계의 부품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런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것으로 몰아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헤데거는 게슈텔이다, 몰아세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기술의 어떤 본질적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영화로 하나 예를 들자면은 흑백 영화 중에 무속 영화 시대 그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찍었던 영화.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면 유튜브에도 나올 거예요. 일부. 여기 보면 이제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그 노동자의 삶을 그 시계 태엽 돌아가듯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에 비유했는데 그러니까 톱니바퀴들이 작은 톱니, 큰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중간에
이들이 서로 이렇게 다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이 모습들이 기계적인 하나의 부품으로서 나는 이런 그 작은 사무실에 한 책상을 차지하고 앉아서 똑같은 이제 그 컴퓨터를 모니터를 쳐다보고 같은 기한 용지 안에 기한을 하고 결제를 받는 이런 사무원의 모습이나 또는 뭐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나사만을 오른쪽 바퀴에 뭐 앞 나사만을 이제 돌려서 조립하고 받고 있는 이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계공의 모습이나 하나의 그 부품을 제작하고 부품을 제조하는 인간의 모습은 결국 또 하나의 그 부품과도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고 톱니바퀴의 일부에 지나지 않듯이 시계 안에 있는 네,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보면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에 인간의 삶을 비유했는데 근대 이후에 산업사회 속에서의 삶을 인간은 네, 그게 이제 하이데거가 이걸 철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의미의 개념은 모라세움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인간도 부품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성이 왜곡되고 소외되고 나치화된 모습을 잘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이데거가 이 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기술의 본질을 모라세움으로 중화시켰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성의 의미 상실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의미를 망각시켜 버렸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 존재의 진리가 상실된 시대다. 또 존재의 의미가 망각된 시대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이라는 철학 수로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현대 기술 문명, 특히 현대 사회는 그 특징이 존재 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줄여서.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고향 상실. 우리가 시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시인들은 그 존재의 파수꾼이다 이런 이제 의미도 썼고 하겠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시인들의 언어는 존재의 고향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어들은 시인들의 언어는. 근데 그 고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인들은 각박한 이 기술 문명 속에서 저마다 뭐그 인터넷 정보를 서핑하고 또 쇼핑을 하고 자 뭐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또 이런 상거래를 또 주식 증권 뭐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기 등등 해서 이 계산적으로 자기 삶의 이익을 풀려나가는 이런 데 혈안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사실 시를 읽을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지 않는가 그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예전에 이제 이런 영화 전시도 있었는데 정말 오늘날 시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예술가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예술가가 오락을 통해서 어떤 유흥을 추구해 나가는 흥행몰이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상업적인 그뭐 영화라든가 상업적인 어떤 예술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순수한 진정한 아름다움과 숭고함이나 진실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예술가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힘든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고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인드를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비관적인 기술 문명에 대한 진단,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이데거가 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가 내놓는 대안은 과연 없는가? 그의 성찰을 통해서 나온 대안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얼더스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에서도 그런 대안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고 했죠. 낭만주의적이다라고 내가 이건 평가를 했었는데 그 하이데거의 그 대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존재의 진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존재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우리가 깊은 사유를 통해서 존재의 진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비은퇴다 알레테이아라는 그리스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원래 레떼의 불명입니다. 그 어원입니다. 레떼라는 말은 망각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육체라는 감옥에 영혼이 들어와서 갇히게 되는 것인데 플라톤의 동굴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간은 영혼만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 볼 때 육신의 몸을 입을 때 영혼이 레떼강을 지나간다. 그래서 레떼강이라는 건 망각의 강이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에서 봤던 모든 진리를 다 그 모든 진정한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는 제대로 된 진리를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망각의 강을 지나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망각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계속 회상을 통해서 저 이데아 세계의 진리를 회상의 맹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해야 되는 게 이제 플라톤의 이제 상기설이라고도 하고 회상설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 이론인데 플라톤의 경우도 이제 알레테이아가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고 그리스 말로 알레테이아가 되는 플라톤도 그런데 하이데거도 알레테이아를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망각했던 존재의 의미, 망각했던 존재의 진리를 되찾고 회복하고 회상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존재의 진리를 다시 회복하는 방식인데 그것이 이제 망각의 표정인 알레테이아고 그것은 바로 검출했던 것들의 의미를 되살려내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도달하는 하나의 태도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이데거는 시원적인 자유를 찾았는데 시원적 자유라는 것은 어찌 보면 깊은 철학적 성찰의 태도였거든요. 5대 이래로 예전부터 철학자들이 벌써 신화시대에서 철학자들이 활동했다면 그 고대부터 문제를 거쳐서 오늘까지 오는 오랜 그 시원적으로 오래된 그 사유라는 것은 결국 철학적 자유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즉 삶에 대한 성찰, 존재의 진리와 의미에 대한 성찰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학적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로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고 존재적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 시인의 태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고 우리 교재에도 그 원문에 나와 있지만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그 포이에시스라는 그리스 말은 포이트, 시인이나 또 포임, 그 시라는 말에 어원이 된다고 했어요, 영어에. 그래서 시인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이에시스는. 그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하고 진정한 예술가들의 삶의 자세겠죠. 또 예술적인 사고방식, 예술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진실된, 우리가 뭐 상업적이거나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예술이 아니라 진정한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삶의 진실을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회복하고 탐구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참된 시인의 자세일 것이고 예술가의 태도라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이데거는 포이에시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린 존재의 의미를 되살려서 회상하고 기억해내야 한다는 이 과제를 알레테이아로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원적 자유라고 했는데 그것은 철학적 태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예술을 결국은 통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릴케라든지 헬덜린 같은 그 시인들을 하이데거는 이제 후기 사회에서는 그런 시인들의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를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해석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라는 것은 시인들의 언어죠. 시인들의 언어는 시원적인 사유가 표현해낸 이 언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재의 고향일 수 있고 존재의 집일 수 있겠다. 존재의 집이다라는 하이데거는 언어란 집이다. 이런 유명한 말에도 난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1993년작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건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됐고 원작은 여기 포스터에 나온 것처럼 그림에 그라운드 홉데이라는 영어 표기로 되어 있죠. 미국 영화인데 그 앤디 맥도웰이라는 그 남자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빌 머레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 배우가 역시 서로 로맨스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는 이런 그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근데 원래 이 영화의 그라운드 혹이라는 말은 그 마못이라고 또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근데 뭐 두더지 비슷하게도 생겼고 근데 그 우리말로는 이게 그러니까 그 경칩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절기상으로 그라운드 호크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그 종교적인 축제일이었는데 공축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그날을 이제 이 영화상에서 보면은 이제 세속화돼서 그 축제가 이제 세속화된 오늘날쯤 이제 봄을 즐기고 봄을 만끽하고 그러니까 봄이 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이제 축제일이 된 거죠. 우리가 마치 그 4월 이제 여름이 다 지났지만
벚꽃 축제를 하고 또 뭐 진해에서 무슨 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봄이 되면 축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어, 대학 축제도 벌써 고민했을 텐데 여러분이 예전 같았으면은 올해는 아무것도 이제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 축제를 여러분이 참여도 못했고 그런 것처럼 봄을 기뻐하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온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날을 이제 그라운드업 데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경칩에는 개구리가 튀어난다고 그러죠. 겨울잠을 잘 때. 근데 이제 이 미국이나 이 서양에서는 아마 그라운드 혹이 튀어나온다. 겨울에 이제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한 봄을 알리는. 그래서 그라운드 데이라는 것이 이제 그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자연적인 계절, 절기상 봄을 알리는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를 의미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게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이제 백구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시인의 아까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시인들의 언어라든가 시인들의 사고라든가 시인들의 마인드는 그런 것 같아요. 자연현상 외부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시인들은 그것의 의미를 꼽집잖아요. 예를 들면 김춘수의 꽃도 그렇고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이죠.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고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고 하듯이 이게 시인의 언어나 시인의 마음, 시인의 태도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숨겨진 의미를 들추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도 그거를 은폐됐던 존재의 또 망각됐던 존재의 의미나 진리를 드러내주고 비은폐라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알레테이아로. 그렇게 진리의 의미를 되찾는 방식은 알레테이아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어, 시인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시인의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처방을 기술 문명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인 관심 쪽에서 정말 시계바퀴 돌아가듯 지금 여기 그림 포스트에 보면 시계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아주 사무 전형적인 현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앤디 맥도웰이라는 배우가 주연 맡았다고 했는데 여기 등장인물로는 이제 뒤에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필이라고 써 있죠. 필, PHIL. 저게 사실은 그 두 가지 또 의미인데 하나는 지금 저 어느 작은 마을에 여기 지금 보면은 콩추톤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미국의 시골 마을인 것 같아요. 콩추톤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이 마못이 이제 이 그라운드 오브 데이라는 게 이제 마못의 날이라고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잠을 잤던 마못이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이게 얼굴을 내밀고 땅에서 나오는데 그 마못의 이름을 필이라고 지어놨어요. 필.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필로소피 또는 필로소퍼의 약자일 수 있겠죠. PHIL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라는 게 아까 이 마못, 자연의 세계에서는 이 마못이라고 하는 고슴도치와 비슷한 이 동물의 이름도 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주인공, 이 앤디 맥도웰이 연기했던 주인공의 이름이 여기 극 중에서는 필입니다. 필 코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필이라는. 그래서 그 마못도 하나의 필로소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왜냐하면 자연의 절기를 예언을 하는 동물로 나오거든요. 그 예언을 하고 선견지명을 갖고 선구자적인 이런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철학자의 자세라면 철학자의 또 태도고 이 마모토 필로소퍼고 지금 주인공 사실은 필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필로소퍼의 소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필 코너스라는 이 주인공은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 없이 세속적인 출세와 세속적인 승진과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명성을 또 많은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출세지향적인 가장 세속적인 아주 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이 여자가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이 기상 캐스터예요. 이 필 코너스라고 하는 주인공은.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필입니다. 그래서 이 펑스콘이라는 마을에 같이 가가지고 이제 방송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못이 나오는 이 그라운드 오브 데이를 축하하는 이 날을 이제 기상 캐스터가 가서 그걸 같이 이제 방송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그 절기에 맞춰서 방영을 하고자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제작하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아주 그 세속적인 출세지향적인 이 필 코너스와 아주 그걸 뭐라고 할까? 시니컬하다고 할까? 지난번에 이제 그 냉소적인 이성 비판이라는 책 잠깐 소개했었는데 현대인들은 냉소적이다. 찌니션 빼는 크리틱 되어 찌니션 빼는 라는 책을 썼던데 이 사람 얘기도 했죠. 근데 그 철학자 얘기도. 근데 그 매우 시니컬한 사람입니다.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별로 그 관심도 없고 다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고센트릭한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필 코너스의 모습은 저마다 출세지향적이고 지난번에 그런 존 위컴 그 사령관이 그 주한미군 예전에 했던 말, 내가 얘기했었죠.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그 다큐멘터리, 와일드니스죠. 내추럴, 뭐죠? 화이트 와일드니스죠. 화이트 와일드니스. 그래서 하얀 저 뭐야, 하얀 레밍떼들이 그렇게 절벽을 질주하다가 결국 모두 떨어져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저마다 이제 자기 출세와 경제, 자기 이익을 쫓고 먹이를 쫓아 달리는 레밍떼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이제 일침을 놨던 지난 시간에 얘기가 있었죠.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 코너스라는 주인공입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 변화된 삶의 태도로 바뀌어지는가. 이제 이것이 그 계기는 이제 사랑이죠. 두 사람 간의 사랑이 이제 싹트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또 계기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시계를 들고 있는데 반복된 시간. 요즘 뭐 타임슬립 영화도 있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화도 있고 그죠?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도 있고 뭐 많은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런 시간을 거슬르고 시간을 다시 반복하고 하는 이런 영화의 시초가 된 것이 1990년작 이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된 겁니다. 이 그라운드 데이라고 하는 성축절이라고도 하는 이 마못의 날, 우리말로 하면 경칩이라고 하는 이 날이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상에서만 해도 뭐 수십 번 반복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제 절망을 하게 되고 같은 그 마을에 갇혀서 시골 마을에 갇혀가지고 같은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니 같은 사람만 만나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말하자면 권태를 느끼고 매우 출세지향적이고 약삭 빠르고도 아주 시니컬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시골 마을에서 나는 출세할 수도 없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유명해질 수도 없고 이 작은 마을에서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살을 시도하죠. 여러 가지 방식의 자살을 시도하고 그래도 다시 하루가 다시 시작하면 또 깨어나고 깨어나는 걸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오히려 가난하고 아주 헐벗고 또 아주 몸이 병약한 그런 거린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한번 살려보려고 자기가 백방의 노력을 해요. 수회 반복되는 그 하루를 맞으면서 맛있는 또 아주 따뜻한 음식도 대접해보고 아니면 병원에도 빨리 데려가보고 별 간호되고 별 노력을 다 했지만 거린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은 노숙자라고 봐야 되겠죠. 나이 먹은 그 노숙자 할아버지는 자기가 어떤 노력을 다 했는데도 매일매일 결국 같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는 어떤 식으로 자살을까지도 시도해봐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데 이 할아버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의 의미를 다시 꼽짓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다시 이제는 출세지향적인 약속받은 기술적이고 아주 이런 출세지향적 태도로부터 정말 철학적인 하이데거가 말했던 예술가의 마인드로 또는 철학자의 시원적인 자유를 하는 철학자의 마인드로 삶의 근본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가치를 되돌아보는 삶의 인간의 의미를 또 되찾아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사람이 인간성도 또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기적이고 아주 약삭빠른 삶으로부터 바뀌어서 한 여인의 사랑을 또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약삭빠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여인을 자기 손에 얻기 위해서 별의별 계략도 꾸미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제 뺨을 맞고 빗자를 맞았던 이 사람이
결국 자기를 내려놓고 그 주변의 작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하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이런 삶의 태도로 자기를 열어놓고 바뀌었을 때 결국은 사랑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인도 결국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블랙홀이 주는 교훈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오래된 영화지만 찾아서 줄거리라도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1997년작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근데 이 두 영화는 인격 치료라는 관점에서 다 공통적인 그 주제 의식을 갖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또 과제가 나갈 것인데 다음 주의 과제하고도 이 두 영화는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공, 이 영화의 주인공 필이라는 주인공과 아까 필 코너스, 그다음에 여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나오는 지금 잭 니콜슨이 연기하고 있죠. 이 남자 배우. 악역을 주로 많이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 참 성격이 괴팍하고 강박적인 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마음이 여리고 사실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사랑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면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제 그 여주인공이 나오죠. 그죠? 이 여주인공 그 헬렌 헌트죠. 헬렌 헌트를 만나고 식당 종업원이고 어떤 이 여주인공을 만나면서 그 소설가예요. 사실 이 잭 니콜슨은 여기서 이 사람의 이름은 이 극중의 이름은 뭐였냐면은 멜빈 유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멜빈도 이 멜빈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는 사실 참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뭐냐면 여성 취향의 그 로맨스 소설을 주로 쓰는 그 소설가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 여성의 심리, 사랑의 심리, 어떤 그 연애 심리랄까, 여성의 어떤 사랑의 감정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잘 묘사해서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소설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은 매우 괴팍하고 그야말로 또 이 사람도 아주 시니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에고센트릭하고 자기의 인격장애에다가 강박성 인격장애 뭐 등등 해서 인격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앞에 그 필 코너스라는 사람도 에고센트릭하고 아주 시니컬한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뭐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다. 아주 또 자기중심적이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인격장애를 가진 이런 극중 주인공들이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가는 그 인격 치료의 관점, 심리 치료의 관점에서 주제의식이 비슷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함께 소개해 봅니다. 그래서 1997년작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 주인공의 마음이 자세가 바뀌고 그의 인격 장애가 치료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네, 오른쪽에 나오는 그 지금 붕대를 감고 있는 저 남자는 사실은 이제 화가지망생이에요. 화가예요. 그래서 사이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으로 나오는 그 화가지망생이고 가운데 주인공인 잭 니콜슨이 연기했던 멜빈 유달은 그 소설가라고 그랬죠. 연애 소설 쓰는 사랑에 관한 소설 쓰는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 여종업원이라고 했죠. 음식점의 여종업원이고 그 멜빈 유달 같은 사람은 이제 그 결벽증에다가 강박 장애가 있어서 인격장애를 치는 강박성 인격장애가 있어서 이게 그 금도 안 밟으려고 하고 지나갈 때는 또 집에 오면은 그 뭐예요 그 일회용만 씁니다. 그러니까 칫솔도 치약도 비누도 왜냐면 그 세균 감염에 아주 두려움 때문에 그냥 강박적으로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적인 것이죠. 완벽주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모두 비닐 진공 포장된 일회용 호텔처럼 말이죠. 진공 포장된 일회용 비누와 일회용 칫솔과 일회용 치약만을 그냥 흙더미 같이 화장실에는 쌓아놓고 그것만을 사용하고 또 밖에 나가 걸을 때도 금 하나를 밟지 않으려고 아주 철저하게 횡단보도 지나갈 때 보도 지나갈 때도 땅을 바라보고 그냥 금 하나도 안 밟으려고 하는 이런 제 결벽증. 거기다가 또 음식점에 가면은 자기가 이제 은근히 속으로는 좋아하는 여종업원 헬렌 헌트를 만나기 위해서 그 이제 캐롤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캐롤을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제 내색은 하지 않은 채
가가지고서는 이제 매일 같은 자리에만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아주 그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라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고수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점에서 주는 스푼이나 포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진공 포장된 자기가 가져온 스푼과 수저만을 꺼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만 사용하는 겁니다. 결벽증이고 정말 강박적이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격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랑을 느끼면서 변화됩니다.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그러니까 이제 칭찬 한번 해보라고 이 여종은 흔히 자기를 이제 아마 사랑 고백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멜빈이 여종을 사랑하니까 헬렌 헌트 이 캐롤에게 사랑을 하는 마음을 표현하니까 데이트라도 하자. 그 데이트할 때 그 헬렌 헌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와서 짜증만 내거나 왜냐면 시니컬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문제들 험담만 하거나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자기를 칭찬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한번 칭찬해 달라고 그 캐롤이 멜빈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주인공인 이 멜빈이 뭐라고 칭찬을 했냐 하면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결국 자기중심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중심이긴 하지만 상당히 발전된 표현인 것이죠. 그게 왜 내 칭찬이냐 이제 질문하죠 여자가.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 왜 그 칭찬이냐 그 질문하죠.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런 강박적이고 이런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이제 약을 먹으라고 약을 준 게 있었는데 자기는 절대 먹지 않았다. 에고센트릭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결코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는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었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이 캐롤을 만나게 되면서는 그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도록 만들어줬다. 이것이 당신에 대한 가장 큰 나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칭찬이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에고센트릭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 명대사를 남겼는데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사이먼이라고 하는 지금 군대를 감고 있는 저 화가지 망생은 사실은 어떤 마음에 또 상처가 있냐면은 어릴 때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 그리기를 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모델로 누드화를 그렸던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도 조금 그렇게 하지 봐했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 아이를 초등학생 뭐 이런 아이를 위해서 누드화를 그리게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하고는 이 아들이었던 사이먼을 개패듯이 했어요. 개패듯이 패고는 내쫓은 거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파버린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너하고는 이제 인간관계를 안 하고 그 돈을 이제 부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집은 부자였는데 어머니의 누드화를 그리는 모습을 초등 어린 아이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화가 나서 아이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돈을 이제 쥐어주고는 나가서 살라. 내 아들 어딘지 알아. 이렇게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심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거기에 거부당한 그 상처,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애정 결핍이라고 봐야겠죠. 구성,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지만 또 어머니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너무 자기 중심의 자기 아이를 감싸는 그런 식의 사랑이지 이것은 그것도 역시 좀 이기적인 마인드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아이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 분별을 해가지고 아이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식의 교육은 시키지 못했고 그저 해라는 대로 다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뭐 다 내주는 것이 그런 방식의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지나친 편에 비슷한 사랑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아들에게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는 사랑은 받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뭐 모순 본능에 가까운 사랑이지 그렇고 교육적으로 한 인격체로서 만들어가는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이 전했고 어머니에게서는 지나치게 사랑을 받았지만 이게 웨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자면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이제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데 이런 어린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제 성장해서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다가 또 어떤 그 사기꾼을 만나서 모델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 남자 누드화를 그리다가 남자 그 사기꾼을 만나서 그한 거리가 달려들어서 자기의 모든 중요한 돈이나 뭐 이런 가지고 싹 훔쳐가고 자기를 이렇게 어, 뭐야 그 린치를 가하고 간 것이죠. 말하자면 불안당 같은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서 집안의 물건을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다치기까지 하고 온몸이 다쳐가지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까탈스럽고 그 하던 저 멜빈이 주변에 이제 저 강아지가 왜 저기 보면 나오죠. 그 강아지 사실 저 사이먼이 기르던 강아지였는데 자기가 글을 쓰는데 저 강아지가 와서 자꾸 시끄럽게 깽깽 짖는다고 화가 나서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릴 정도로 아주 그 매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시니커 저 뭐야 이 사이먼이 다치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그 강아지를 이제 자기가 그 분당하게 됐어요. 기르던 강아지를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병원에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는 애정을 쏟고 결국 교감을 하고 동물과 친해지고 누구보다도 주인이었던 사이먼이 나중에 표현을 왔는데 표현했는데도 저 강아지는 가지 않고 오히려 멜빈에게 이렇게 있고 싶어하는 게 둘이 같이 이제 이렇게 강아지를 부르면 멜빈 쪽으로 가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사이먼은 아주 또 좌절을 하죠. 근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 사람이에요. 사실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캐롤이라고 하는 저 주인공 여자도 그 여조 공무이라고 했죠. 그 사람도 사실은 그 결혼에 아주 실패를 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아들을 하나 어, 데리고 있는 뭐 미혼모였는지 아니면은 뭐 이혼한 여자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사랑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그런 여자고 그래서 혼자 아들을 한 10대 아들을 키우는 그런 이제 여인인데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진정한 또그 반려자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또 짝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어렵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소극적이 돼버리고 이런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는 이런 세 사람 마음의 상처와 사랑에 대한 상처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뭐 남자나 애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이 저 보면 저 멜빈 주인공도 그 멜빈 유달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도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제 피아노를 칠 때 매질을 당하면서 이제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이제 피아노 연주도 들려준지 아주 교감을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게 자기를 자를 때리면서 자기를 박자를 맞추게 하고 피아노를 칠 때 엄격히 교육했던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던 또 이런 그러면서 사회와는 단절된 삶을 살았던 뭐 이런 다 마음의 상처들을 트라우마가 다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셋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고 본격적인 어떤 장애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는 그런 휴먼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줄거리라도 그 정보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제목만 치면 많은 정보들이 나올 테니까 감상성도 많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영화들의 줄거리라도 여러분이 찾아보고 보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